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산골 마을에 아침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서유진은 작은 부엌에서 혼자만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70세의 나이에도 등은 고닫고 회색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에서는 오랜 세월 교단에 섰던 품격이 느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텃밭에는 늦가을 무와 배추가 파릇하게 자라고 있었다. 남편 병수가 떠난 지 벌써 3년. 처음에는 적막함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도 나름 평온했다. 무엇보다 딸 민서가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휴대폰 화면에는 며칠 전 민서가 보낸 사진이 떠 있었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남편 정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두 사람 모두 밝게 웃고 있었고 특히 정우의 눈빛에는 아내를 바라보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참 좋은 남자를 만났구나. 유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정우는 대기업 마케팅팀 차장으로 젊은 나이에 성공한 인재였다. 더 중요한 것은 민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한다는 점이었다. 명절 때마다 이곳 산골까지 찾아와 큰절을 올리고 농사일도 기꺼이 도와주었다. 어머니, 민서는 정말 행복합니다. 얼마 전 추석 때 정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민서 역시 남편 자랑을 늘어놓을 때면 얼굴이 환해졌다. 30살이 넘어서야 만난 인연이었지만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된 듯 잘 어울렸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유진의 손에 비누 거품이 하얗게 일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평소와 다른 시간이었다. 민서는 보통 출근길이나 점심시간에 안부 전화를 했는데 아직 새벽 7시가 채 되지 않았다. 여보세요, 민서야?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 들린 목소리는 딸이 아니었다. 어머니, 저 정우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평소에 차분하고 정중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다. 정우야? 무슨 일이니? 민서는? 어머니, 병원으로 와주세요. 민서가. 정우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흐느끼는 소리가 섞여 나왔다. 유진의 손에서 설거지 수세미가 떨어졌다. 비누 거품이 바닥에 하얗게 흩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무슨 일이야? 정우야, 말해봐. 아파트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유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부엌 의자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다. 지금 어느 병원에 있어?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어머니, 빨리 와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에도 유진은 한동안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새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기뻐하던 딸이 어떻게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 외출할 때 입던 검은색 정장을 꺼내다가 문득 손이 멈췄다. 이상하게도 상복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개를 저으며 회색 카디건을 대신 입었다. 산골에서 서울까지는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3시간이 걸렸다. 평소 같으면 창밖 풍경을 보며 여유롭게 가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핸드폰으로 정우에게 몇 번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아마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에 있을 것이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던 정우의 모습을 본 순간 유진은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평소 단정했던 정우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머니. 정우가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민서는 어디 있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뇌출혈이 심해서. 정우의 말이 끊어졌다. 유진은 정우의 팔을 잡았다. 정확히 말해봐. 의사가 뭐라고 했어? 혼수 상태예요. 언제 깨어날지. 아니, 깨어날 수 있을지도. 정우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유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혼수 상태.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건강하고 젊은 딸이 단순히 계단에서 떨어져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거야? 어젯밤 늦게 집에 들어오는데 아파트 계단이 미끄러웠나 봐요. 아침에 나가려다가 발견했어요. 정우의 설명을 들으며 유진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다. 민서는 어려서부터 조심스러운 성격이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항상 난간을 잡았다. 그런 아이가 그냥 넘어질까? 혹시 다른 사람이 봤거나. 아니요. 새벽이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정우가 빠르게 대답했다. 너무 빨랐다. 담당 의사를 만났을 때 유진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다. 현재 환자분의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뇌출혈로 인한 뇌압 상승으로 의식을 잃었고 수술로 어느 정도 압력은 낮췄지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복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기다려보는 수밖에. 의사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유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딸의 모습만이 눈에 들어왔다. 온몸에 관을 꽂고 누워있는 민서는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표정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다. 언제 깨어날지, 아니 깨어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졌다. 어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민서를 끝까지 책임질게요. 정우가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그리고 왜 하필 정우가 발견했을까? 그날 밤 병원 로비 의자에서 밤을 새우며 유진은 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9살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 무릎을 다쳤을 때도, 고등학교 때 계단에서 발을 삐끗했을 때도 민서는 항상 금세 일어나 웃어 보였다. 엄마,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의 밝은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명했다. 그런 딸이 이렇게 조용히 누워 있을 리 없었다. 분명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사고가 아니라면? 병원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다. 유진은 매일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 딸 곁을 지켰다. 의료진들은 환자와 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반응 없는 딸을 보며 말을 건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민서야, 엄마야. 오늘 날씨가 참 좋더구나. 유진은 딸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차가운 손끝에서는 여전히 생기를 느낄 수 없었다. 정우는 매일 오전과 오후에 병원을 찾았다. 회사 일로 바쁠 텐데도 하루도 빼먹지 않았다. 간병인을 구하겠다고 했지만 유진은 완강히 거절했다. 딸 곁은 어머니가 지켜야 한다는 고집이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 잃으시면 민서가 깨어났을 때 더 속상해할 거예요. 정우의 말은 늘 정중하고 배려가 깊었다.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라며 모든 비용을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했다. 보험 처리도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정말 고마워, 정우야. 민서가 너 같은 남편을 만나서 다행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고 당일 밤 정우는 늦은 회식이 있어서 새벽에 들어왔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아침 일찍 민서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둘째 주가 되자 의사는 장기 요양병원으로의 전원을 제안했다. 현재 상태로는 급성기 치료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전문 시설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요. 아직 2주밖에 안 됐는데요. 유진이 반박했지만 의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물론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우가 유진의 어깨를 감쌌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 말씀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게 해주시죠. 그날 밤 유진은 딸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서가 6살 때 함께 만든 비밀 노래, 둘만이 아는 암호 같은 멜로디였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노래를 부르던 중이었다. 갑자기 민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너무 작은 움직임이어서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유진은 분명히 느꼈다. 민서야, 민서야, 엄마 목소리 들려? 하지만 더 이상의 반응은 없었다. 모니터의 수치도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다. 간호사를 불러봤지만 가족분들이 종종 그런 착각을 하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하지만 유진은 확신했다. 분명 딸이 반응한 것이었다. 사흘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민서의 휴대폰에서 유진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정우가 민서의 개인용품을 정리하면서 휴대폰은 병실에 두고 갔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유진의 심장이 멈출 뻔했다. 엄마. 희미하고 끊어질 듯한 목소리였지만 분명 민서의 목소리였다. 민서야, 민서야, 정말 너니? 엄마, 제발, 정우한테는 알리지 마.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병실로 뛰어갔다. 민서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모니터도 평상시와 같았다. 마치 방금 전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휴대폰 통화 기록에는 분명히 3분간의 발신 기록이 남아 있었다. 제발 정우한테는 알리지 마.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남편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 간호사실에 가서 혹시 환자가 깨어났는지 물어봤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는 답변뿐이었다. CCTV도 확인해봤지만 면회 시간이 아니라 녹화되지 않는 시간대였다. 정우가 저녁에 병원에 왔을 때 유진은 고민 끝에 입을 다물었다. 민서의 부탁이었으니까. 어머니, 오늘은 어떠셨어요? 그냥 평상시와 같았어.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날 밤부터 유진은 작은 실험을 시작했다. 민서와 둘만이 공유했던 추억들,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이었다. 민서야, 기억나니?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 몰래 강아지를 키우려고 했던 일 말이야. 미세하지만 분명한 반응이 있었다. 손가락의 움직임, 눈꺼풀의 떨림. 그때 우리가 만든 비밀 신호도 기억하지? 위험할 때는 3번, 괜찮을 때는 2번. 그러자 민서의 손가락이 3번 움직였다. 너무 작아서 기계도 감지하지 못했지만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위험하다는 신호였다. 셋째 주에 들어서자 정우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다. 어머니, 장기 요양병원 알아봤는데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전문적이래요. 전원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좀 더 지켜보면 안 될까?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의사들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정우의 목소리에 살짝 짜증이 섞여 있었다. 평소의 정중함과는 다른 톤이었다. 그날 오후 유진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정우가 혼자 병실에 있었다. 돌아와서 보니 민서의 베개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혹시 민서 상태에 변화라도 있었니? 아니요, 그냥 자세를 좀 편하게 해줬어요. 정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유진의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다. 저녁 늦게 정우가 돌아간 후 유진은 다시 민서에게 속삭였다. 민서야, 엄마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니? 위험하다는 뜻이지? 2번. 정우 때문이니? 3번. 민서의 손가락이 3번 움직였다.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위가 위험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 민서야, 정말 사고였니? 긴 침묵 후 민서의 손가락이 1번 움직였다.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 순간 유진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사고가 아니었다면 그럼 누가, 그리고 왜? 1달째 되는 날 정우는 더욱 적극적으로 전원을 요구했다. 어머니,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민서를 위해서라도. 민서를 위해서라고? 네. 여기서는 할 수 있는 치료가 한계가 있어요. 전문 시설에서. 정우야. 유진이 정우의 말을 끊었다. 혹시 민서가 깨어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니? 정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엄마 마음이 그런가 보다. 유진은 일부러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정우의 그 순간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결심했다. 민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설령 그 상대가 사위라고 해도. 민서야, 엄마가 꼭 진실을 알아낼게. 그리고 널 지켜낼게. 민서의 손가락이 2번 움직였다. 고맙다는 뜻이었다. 1달 반이 지나면서 유진은 정우의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6시에 병원에 왔다. 면회 시간이 끝나면 어김없이 의료진과 상의한다며 따로 시간을 가졌다. 겉으로는 헌신적인 남편처럼 보였지만 유진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오늘 의사 선생님과 상담했는데요. 정우가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장기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시네요. 왜 갑자기? 현재 상태로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치료가 한정적이라고요. 전문적인 재활시설이 필요하다고.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정우의 얼굴에 순간 짜증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다. 정중함 뒤에 감춰진 날카로움이 느껴졌다. 민서는 제 아내예요.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 말에 유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권리. 지금까지 민서의 어머니로서 자연스럽게 돌보던 것이 갑자기 권리 다툼이 되는 순간이었다. 물론 내가 남편이지. 하지만 민서는 내 딸이야.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우선이에요. 정우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다. 그 순간 유진은 깨달았다. 지금까지 보여준 효도는 연기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정우가 돌아간 후 유진은 민서에게 속삭였다. 민서야, 정우가 널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해. 엄마가 막아야 할까? 민서의 손가락이 3번 움직였다. 위험하다는 신호였다. 왜 위험한 거야? 하지만 더 이상의 반응은 없었다. 민서도 많은 에너지를 쓰는 듯했다. 다음 날 오전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병실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민서 씨 어머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김아린이라고 합니다. 민서 씨와 정우 씨를 알고 있어요. 여성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했다.
어떻게 아시는 분인지. 저는 정우 씨의 전 직장 동료였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정우에 대한 의문이 커져가던 차에 그를 아는 사람이 찾아온 것이 우연은 아닐 것 같았다. 병원 카페에서 마주 앉은 할인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다. 정우 씨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할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작년까지 정우 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처음에는 능력 있고 매너 좋은 선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마케팅 예산을 조작해서 개인 계좌로 빼돌렸어요. 유진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죠? 제가 담당하던 프로젝트 예산이 맞지 않아서 추적하다가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는데 할인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게 증거예요. 복사해둔 거예요. 서류를 보니 정말로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이 있었다. 가공의 협력업체로 돈을 빼돌린 흔적들이 선명했다. 이걸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나요? 할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했어요. 내부 감사팀에 제보했죠. 그런데요? 오히려 제가 모함했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어요. 정우 씨가 저보다 직급도 높고 인맥도 많았거든요. 유진은 서류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다. 복잡한 회계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확실히 수상한 부분들이 보였다. 그래서 지금은 뭘 하고 계신가요? 다른 회사로 옮겼지만 레퍼런스 때문에 힘들어요. 정우 씨가 저에 대해 안 좋게 말하고 다녔거든요. 할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런데 왜 지금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민서 씨 사고 소식을 듣고 혹시 정우 씨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무슨 뜻인가요? 할인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정우 씨는 자기한테 위험한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저도 회사에서 쫓겨난 후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상한 일들이요?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거나 집에 도둑이 들거나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 일어났어요. 유진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혹시 민서가 정우 씨의 비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우 씨는 완벽주의자예요.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죠. 할인이 일어서면서 명함을 건넸다. 제 연락처예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도 정우 씨한테 당한 게 많아서 복수하고 싶어요. 할인이 떠난 후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지금까지 완벽한 사위라고 생각했던 정우가 실제로는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자신한테 위험한 사람들을 제거한다니. 그렇다면 민서의 사고도. 병실로 돌아온 유진은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야, 혹시 정우가 회사에서 나쁜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니? 민서의 손가락이 2번 움직였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걸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했니? 민서의 손가락이 3번 움직였다. 위험하다는 신호였다. 그래서 정우가 널. 유진은 말을 끝맺을 수 없었다. 너무 끔찍한 추측이었다. 그날 저녁 정우가 왔을 때 유진은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애썼다. 하지만 할인의 말을 듣고 난 후 정우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였다. 어머니, 내일 장기 요양병원 담당자가 온다고 하네요. 상담 받아보시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잖니. 어머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민서를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죠. 정우의 목소리에 점점 압박감이 실렸다. 민서를 위해서라고? 정말로?
유진이 날카롭게 반문했다. 무슨 뜻이세요? 아니야, 그냥. 엄마 욕심인 것 같네. 정우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유진을 바라봤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어머니, 혹시 누군가 저에 대해 이상한 말이라도 했나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유진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누가 뭔 말을 하겠어? 그냥 요즘 어머니가 좀 다르신 것 같아서요. 정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평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날 밤 정우가 떠난 후 유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할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우는 민서를 죽이려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장기 요양병원으로 옮기려는 것도 민서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일 수 있었다. 거기서라면 유진의 감시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테니까. 민서야, 엄마가 널 지켜낼게. 절대 정우한테 넘겨주지 않을 거야. 민서의 손가락이 2번 움직였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우가 배우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딸을 지킬 수 있을까? 유진은 할인이 준 명함을 꺼내보았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도움이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우의 정체를 완전히 폭로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 때였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유진은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며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다. 여보세요? 할인 씨, 저예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만날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해요. 2시간 후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둘은 다시 마주 앉았다. 유진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민서의 미세한 반응, 정우의 변화된 태도, 그리고 장기 요양병원 전원을 강요하는 것까지.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할인이 한숨을 쉬었다. 정우 씨는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민서 씨가 깨어나면 안 되니까 격리시키려는 거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남편이 우선권을 가지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할인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박노현 변호사님인데 의료 분쟁 전문가예요. 변호사요? 네. 그분께 상황을 설명하면 후견인 신청이나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예요.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사위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인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증거가 있나요? 정우 씨가 정말로 민서 씨를 해쳤다는? 그게 문제예요. 지금으로서는 의심만 있을 뿐이에요. 할인이 화면을 켜며 말했다. 하지만 저한테는 정우 씨의 비리 증거가 있어요. 이걸로 그 사람의 본성을 폭로할 수 있을 거예요. 화면에는 복잡한 계좌 이체 내역들이 나타났다. 이것들을 어떻게 구했어요? 회사 다닐 때 몰래 복사해 둔 거예요.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유진은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다. 숫자들은 복잡했지만 확실히 수상한 부분들이 보였다. 이것만으로도 정우 씨를 고발할 수 있어요. 횡령죄로 말이죠. 그럼 민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일단 구속되면 후견인 자격을 잃죠. 그러면 어머님이 민서 씨를 돌볼 수 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정우가 이 모든 계획을 눈치채면 어떻게 될까? 위험하지 않을까요? 정우가 알면.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해요. 일단 박 변호사님을 만나보세요. 다음 날 오후 유진은 시내의 한법무법인을 찾았다. 박노현 변호사는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하린 씨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일단 상황을 정리해 보죠. 박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차근차근 질문했다.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요. 저만 알아차릴 수 있지만요. 의료진은 모르나요? 반응이 너무 미세해서. 그리고 면회 시간에만 그래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분이 남편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후견인 신청. 둘째, 남편의 배우자 자격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배우자 자격의 문제요? 만약 남편이 환자에게 해를 끼쳤다면 후견인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철을 뒤적였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린 씨가 준 자료로는 안 되나요? 횡령은 별개 문제입니다. 부인을 해쳤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해요. 유진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결국 증거가 핵심이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들, CCTV, 목격자, 의료 기록 등등. 병원에서는 단순 추락으로 결론 지었는데요. 다시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제가 아는 조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다. 일단 급한 건 후견인 신청입니다. 이것부터 진행하시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일주일 정도. 하지만 남편 측에서 반대할 테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유진은 민서에게 속삭였다. 민서야, 엄마가 변호사를 만났어. 정으로부터 널 지킬 방법을 찾고 있어. 민서의 손가락이 2번 움직였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때까지 견딜 수 있겠니? 다시 2번 움직였다. 혹시 사고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니? 긴 침묵 후 3번 움직였다. 무슨 일이 있었니? 하지만 민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아마 너무 피곤했을 것이다. 이틀 후 정우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났다. 평소보다 일찍 와서 늦게 떠났고 계속 유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요즘 어디 다녀오시는 일이 많으시네요? 그냥 답답해서 산책 좀 했어. 혹시 누구 만나시는 건 아니죠? 정우의 질문이 점점 직접적이 되어갔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어서요. 하지만 정우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날 오후 할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우 씨가 저를 찾고 있어요. 제 새 직장에까지 연락했대요. 유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뭔가 눈치챈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전화를 끄는 유진은 불안했다. 정우가 뭔가 낌새를 챈 것이 분명했다. 그날 저녁 정우가 평소보다 일찍 왔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 내일 민서를 옮기기로 했어요. 갑자기 왜?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시네요. 장기 요양병원에서 받아들인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직 동의하지 않았잖아. 저도 남편으로서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더 이상 예전의 정중함은 없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면 하세요. 하지만 민서는 내일 옮깁니다. 그 순간 유진은 깨달았다. 정우가 뭔가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아마 유진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선수를 친 것 같았다. 정우야, 제발.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현실을 받아들이시라고요. 정우가 떠난 후
유진은 급히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당장 옮긴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긴급 가처분 신청을 해야겠네요. 하지만 밤늦은 시간이라 제발 도와주세요. 내일이면 늦어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 긴장이 실렸다. 알겠습니다. 밤새 준비해서 아침 일찍 법원에 신청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어머님도 준비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전화를 끊고 유진은 민서 곁에 앉았다. 민서야, 내일 싸움이 시작돼. 엄마가 널 지켜낼게. 민서의 손가락이 2번 움직였다. 어머니로서 딸을 지키는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새벽 5시 유진은 잠들지 못한 채 민서 곁을 지키고 있었다. 몇 시간 후면 정우가 와서 딸을 데려갈 것이었다. 박 변호사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위해 밤새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촉박했다. 민서야, 엄마가 꼭 지켜낼게. 민서의 손가락이 약하게 2번 움직였다. 고맙다는 신호였지만 평소보다 반응이 느렸다. 아마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었다. 오전 7시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에 최소 2-3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정우가 9시에 온다고 했어요.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세요. 제가 병원 쪽에도 연락해서 함부로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8시 30분 정우가 평소보다 일찍 나타났다. 뒤에는 장기 요양병원 직원들이 휠체어와 이송 장비를 가지고 따라왔다. 어머니, 준비됐어요. 잠깐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뭘 더 준비할 게 있나요? 민서 옷은 제가 다 챙겼고 서류들을 확인해야 해. 유진이 시간을 끌려 하자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니, 설마 방해하려는 건 아니죠?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병원 측에서 환자 이송을 잠시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무슨 소리예요? 이미 다 승인받은 일인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건 원무과에 문의하세요. 정우가 유진을 노려봤다. 그 순간 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어머니가 뭔 짓을 한 거죠? 민서를 지키려는 거야. 지킨다고요? 뭘로부터? 너로부터. 정우가 비웃었다. 증거라도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증거가? 바로 그때 할인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뒤로는 박 변호사와 낯선 남자가 따라왔다. 정우 씨, 오랜만이네요.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할인,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진실을 밝히러 왔어요. 할인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어머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박 변호사가 나서며 말했다. 정우 씨, 저는 박노연 변호사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로?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요. 정우가 뒤로 물러섰다. 횡령이라니 무슨 근거로? 할인이 서류를 펼쳤다. 이게 근거예요. 당신이 3년간 회사 자금 15억을 빼돌린 증거들이에요. 정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건 조작된 거야. 조작이라고요? 박 변호사 옆에 있던 남자가 나섰다. 저는 회계 전문 수사관 김태준입니다. 이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조작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인이 계속 설명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민서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할인에게 집중됐다. 민서 씨는 회계팀으로 옮기면서 우연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했던 거고요. 유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래서 민서가, 네, 정우 씨가 민서 씨를 막으려고 한 거예요.
정우가 갑자기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할인이 휴대폰을 꺼냈다. 민서 씨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예요. 화면에는 사고 당일 밤 11시 37분에 보낸 민서의 메시지가 있었다. 언니, 정우 오빠가 이상해요. 계속 삭제하라고 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모든 자료를 경찰에 넘겨야겠어요.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김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다. 정우 씨, 긴급 체포합니다. 횡령 및 상해 혐의로. 상해라고요? 민서는 사고로. CCTV를 다시 분석한 결과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박 변호사가 태블릿을 보여줬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예요. 사고 당일 밤 11시 45분 정우 씨가 민서 씨를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정우는 민서의 팔을 거칠게 잡고 계단 쪽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민서는 저항하려 했지만 정우의 힘을 당할 수 없었다. 그리고 계단 CCTV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우가 민서를 계단 위에서 밀어내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정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정우 씨,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우가 끌려나가면서 유진을 향해 소리쳤다. 어머니, 정말 민서를 사랑했어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문이 닫히고 병실에 정적이 흘렀다. 유진은 민서 곁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이제 괜찮아. 정우는 더 이상 널 해치지 못해. 민서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엄마.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민서야, 민서야. 할인도 울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간호사를 불렀다. 의사 선생님을 빨리 불러주세요. 그날부터 민서의 회복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점점 나아졌다. 일주일 후 민서가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말했다.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정우 오빠가 갑자기 돌변해서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혼수 상태에서도 엄마 목소리는 들렸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정우의 재판이 시작됐다. 횡령죄와 살인 미수죄로 기소된 그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다. CCTV 영상, 회계 자료, 그리고 민서의 증언까지. 피고인 이정우는 횡령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검사의 논고가 끝나고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이정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유진과 민서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6개월 후 민서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서는 새 직장을 구했고 유진은 서울로 이사와서 딸과 함께 살기로 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니까. 어느 봄날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벚꽃이 하늘거리는 아름다운 날이었다. 엄마,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아. 민서가 엄마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다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엄마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유진이 웃었다. 그래, 이번에는 엄마가 먼저 심사해 볼게. 바람에 날리는 벚꽃잎들이 두 사람을 감쌌다. 긴 악몽이 끝나고 진짜 평범한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딸을 더 잘 지키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어머니의 직감을 믿어야 한다고. 때로는 사랑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어머니의 마음이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오늘도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